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 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6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사냥, 조선의 깊은 산속에서, 그리고 선인입니다. 오케이. 여기도 이제 조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나 보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사냥. 아저씨 사냥은 1996년에 일본 사회에서 주목된 남성 성인만을 노려 금품 갈취를 하는 등의 소년 범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버블이었나? 뭐지? 그래서 그런가? 영감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 말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예전에 사냥당한 적이 있어. 헌팅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이야. 응?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저씨 사냥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영감님 와, 진짜 헌팅 당했네. 산에 올라갔을 적 총에 맞았어. 그땐 정말 큰일이었지. 이런 미친. 그건 단순히 사냥꾼의 오발이거나 악의적인 장난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영감님이 조우한 사냥은 이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산길을 걷고 있을 적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근처에 있던 나무에 총알이 박혔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병역 경험이 있던 영감님은 병역 경험이 있던 영감님은 이건 총격이다 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발째가 발사되었고 첫 번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착탄되었습니다. 영감님은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버리고 금속 쇠지뢰만을 들고서 푸복 전진으로 관목이 자라있는 길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전 일본군 위생병 푸복 전진이 특기였습니다.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을 때 총성과 같이 영감님 근처의 땅에 착탄이 되었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영감님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며 점점 나아가던 영감님은 작정하고 일어나 산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가까운 거리에 한 발의 총탄이 쏘아졌습니다. 5분 정도 전력으로 달리고 숨이 차오른 영감님은 도로변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도로에 한 발 착탄. 이쯤 되자 영감님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총격은 길의 반대 방향, 산 쪽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없는데도 영감님을 쫓아서 타이밍이 늦어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조금은 죽음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감님은 도로에서 벗어나 산의 사면을 기어서 내려간 뒤 커다란 나무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날 밤은 꽤 어두웠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그때를 이용해 숲속을 기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 이동과 잠복을 반복하며 날이 밝아질 즈음 산길까지 나왔습니다. 그 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다 보니 길 위에 총의 약협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영감님은 너무 무서워져서 그 약협 중 하나를 서둘러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은 뒤 필사적으로 달려 마을까지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총격은 없었다고 합니다. 약협이 뭐냐? 약협은 탄두 뒷부분에 있는
금속재의 원통형 용기. 이게 약협? 약협이 탄피라고 하네요. 약간 일본식 그 단어인가 보다. 아무튼 엄청난 헌팅을 당했네요. 이 할아버지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이라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법도 하죠. 거의 무법 시대였을 테니까. 옛날이니까. 자, 다음 얘기. 조선의 깊은 산속에서입니다. 전쟁 전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북한인 그 주변은 전쟁 전 즈음에는 산속에 가면 화전을 일구고 사는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정 장소에 삼림을 태워 그 태운 것을 양분 삼아 작물을 키우고 그 주변 땅에 양분이 떨어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저 화전민이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영감님은 일 때문에 산속을 걷고 있던 중 그들과 조우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넓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조심조심 나아가며 보니 그 사람들이 삼림을 태우고 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을에 사는 조선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거친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초가집 같은 것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칠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장이 꽤나 특이했고 여성 남성 모두 꽤나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취향 문제도 있었겠지만 영감님은 꽤 예쁜 여자도 있었어 하고 실실 웃기도 했습니다. 문명적인 도구도 들고 있던 걸 보아하니 마을과의 교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집단,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되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았고 외부인에게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도 없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그 일부를 잘라 항아리에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영감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머물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약간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화전민 특성상 약간 범죄를 저지르고 산속에 숨어서 신분을 가린 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건가?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잡으러 온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들은 산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제공자였다고 합니다. 언어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휘가 적어서 대부분이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영감님 말씀에 따르면 시코쿠의 산속에도 정착하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서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여기 화전민 있는데 이제 조선이거든요. 근데 영감님 말씀에 따르면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서 금방 사라졌다는 얘기죠. 마을에 내려가 정착하여 그런 식으로 섞여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노숙을 하는 식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대부분 이제 하다가 말고 마을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조선에 이런 사람들 약간 촌락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이 영감님이. 재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진짜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상의 나래가 좀 펼쳐지네요. 다음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 돌을 찾던 도중 영감님은 꽤 깊은 산속에서 선인, 수행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웃음. 고산지대여서 나무숲이 거의 없는 곳의 동굴. 본인이 판 걸지도 모르는 그 동굴에서 살고 있었고
복장은 오래되어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덩쿨이나 나무 껍질 등으로 옷을 고쳐 입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염은 길게 기른 상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까맣고 긴 눈썹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백발의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눈썹만 까맣고 머리랑 수염은 하얀 게 말이 되나? 아니면 눈썹만 좀 오징어 먹물로 염색을 했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견디기 힘든 시코쿠의 산속 겨울을 어떻게 저 상태로 견뎠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선인이라는 인물은 그 지방 사람이 아닌 관동 대지진을 경험한 뒤 속세의 무상함을 깨닫고 선인의 뜻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투는 시코쿠 사투리가 아닌 말 그대로 표준어였다고 합니다. 문명적인 물건은 단순한 칼 종류나 양초, 성냥도 없이 아예 이 세상과 교섭을 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허? 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죠? 그 인물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모을 것. 지금 힘 주고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공기를 들어 마실 것.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이라고는 맑은 물과 창포, 산딸기, 말린 살구뿐이었다고 합니다.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지만 힘은 세 보였다고. 그 사람은 옅은 황색의 횡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종종 아껴주듯 불었다고 합니다. 횡적이 뭐냐? 그 옆으로 부는 이제 피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자어로만 따지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횡적 맞습니다. 이렇게 부는 약간 대금 스타일을 횡적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 횡적을 종종 아껴주듯 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젊은 처녀의 발뼈라고 말해와서 영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뭐야? 왠지 티베트의 밀교, 라마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답니다. 선인은 그 처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던 느낌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 물어보면 그걸로 바로 찌를 것 같아서 무섭네요. 영감님은 흥미가 생겨 그 동굴 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정도 머물렀습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의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그와 헤어질 적 선인은 아쉬움을 비치지도 않고 담담하게 헤어졌고 떠나는 영감님을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세에 미련이 없으니까 헤어질 적 선인이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환약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복통, 발열, 관절통이 있을 때 환약을 조금씩 먹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마약이겠죠. 일종의 양귀비 스타일 아닐까요? 눈에 선하죠? 그 결론은 없네요. 진짜 궁금하다. 약간 말벌 아저씨의 말벌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단 이번 편도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편입니다.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7번째. 해변의 군사시설, 갑옷 무사의 시체, 전라 살인 사건. 이건 이제 전라도가 아니라 전라, 나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글도 2차 세계대전 일제강점기 관련 이야기가 종종 언급되므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일본 원문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번역자 본인의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글이나 소설 이런 거는 그 소설, 그 글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의 군사시설입니다. 해안선은 바위가 연속으로 누출된 탓에 돌을 찾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도 때문에 부서지거나 바다에 쓸려 나가기도 해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좋은 돌을 얻지 못한다고 하네요. 종전 직후 해변 근처 산을 걷고 있을 때 어떤 군사시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설은 그렇게 지저분한 편은 아니었지만 군대에 의해 꽤 파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건물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있는 수납 공간에 커다란 철제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궁금해서 무조건 보는 편인데 아무튼 극비 문서로 보였는데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도 어디 쓸 데도 없고 일본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봤자 신경만 쓰이고 GHQ 연합군 총사령부의 감시가 심해질 뿐이라면서 영감님은 그 상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던 쇠지뢰로 열었다고 합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말겠다 뭐 이런 건가? 아하. 종전 직전쯤 일본 영해 제해권을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분고 해협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군항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열라는 거죠, 항구를. 그를 소탕하기 위해 일본 해군의 구축함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또 그 해역에 접한 리아스식 해안인 이제 시코쿠 남서부 곧이 튀어나온 곳에는 잠수함의 스크류 소리를 탐지하기 위한 일본군의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시설부터 이어지는 해안부에는 소형의 선박, 그러니까 모터보트처럼 동력이 달린 것, 선박이 해변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는 배 앞부분에 폭탄을 달아 적함에 그대로 충돌하여 격침시키는 식의 자살 공격 대용이었다고 합니다만 폭탄은 없었고 엔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배판 가미가제네요. 배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죠?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부분은 배 안에 남성으로 생각되는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거의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배 벽에는 검은색 글자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가 꽤 되는 원격지 긴 고세의 끝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안에 돌아갈 수 없어 그 시설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뭐야? 너무 무섭겠는데? 밤이 되자 그 주변이 완전히 깜깜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달빛 덕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야에 하는 인간이 소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유령을 믿진 않았지만 역시 이 소리는 무서웠는지 남무대사편 조금강을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불교, 아까 나무아미타불 한 거 보니까 불교시네, 영감님이. 그러네. 그렇게 일각 2시간 정도 지나니 그 목소리의 음정이 점점 낮아지더니 이윽고 도중에 끊겼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이나
아, 아, 가슴을 태운 것처럼. 자, 가본 무사의 시체. 돌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 속에 들어왔을 적 영감님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들과 조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영감님이 꽤 높은 산의 숲을 걷고 있을 때 가본 무사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형적으로 무서운 느낌인데요. 일본 공포게임에 나올 법한 숲길 도중에 나온 넓은 공터에 그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개를 숙인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의 변태가 취미로 갑옷을 입고서 산을 오르다 죽어버린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시체가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경찰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무사시대 것이라면 그렇게 보존 상태가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갑옷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색은 까만색이었다고 하네요. 시체는 미라 상태처럼 돼 있어서 살갗이 조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산이 좀 추운 산인가?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인데도 이런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투구를 쓰고 토시도 각방과 비슷한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가부키나 무사 인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장식 같은 것이 일절 없는 금속 갑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장착한 인물은 덩치가 대단히 컸고 팔척은 여유 있게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팔척이면 엄청 큰 건데 8척이면 240cm가 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로 8척 귀신이 있죠. 아무튼 엄청 컸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어떤 큰 사람 시체를 사후에 갑옷을 대따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사람 넣어놓은 거 아닌가? 아무튼 영감님은 그 시체를 쇠질을 이용해 뒤집어가지고 위를 향하게 했습니다만 얼굴 부분엔 백골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모는 눈구멍이 정말로 작고 서로 많이 떨어져 있었으며 위아래 턱에는 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 부분에는 마른 피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육포네요, 육포. 영감님은 충동적으로 그 갑옷의 일부를 벗겨서 가져가려 했지만 갑옷의 조각 단 하나도 벗길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 신체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돌망치로 어깨 부분을 때려고 해보았지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숙박을 위해 세우던 텐트까지 내려가는 동안 밤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위해 텐트를 이제 자기가 접고 내려가다가는 늦어버리니까 그냥 텐트 두고 내려온 것 같아요. 예. 다음날 다시 그 장소를 방문했지만 갑옷 시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가져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 귀한 사료잖아요. 되게 유물이고 욕심과 흥미에 가득 찬 영감님은 그 시체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무거워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무서웠지.
요만큼도 움직이질 않았어. 대포처럼 무거웠어. 이건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건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다른 사람도 이제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 영감님은 그 시체 위에 근처에서 들고 온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덮어놓고 독경을 웬 후 그곳을 뒤로했습니다. 그 시체는 산에서 본 신기한 것들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기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괴하네요잉. 약간 철권 요시미츠네. 그죠? 자, 전라 살인 사건입니다. 번외편. 돌영감님은 돌을 찾으러 산속이나 해변을 돌아다니기도 해서 거기서 변사체를 발견한 적도 몇 번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경찰들과 면식도 생겨서 다양한 사건 관련 정보를 얻거나 그 조사 장소에서 만났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인상에 남았다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명, 지방의 유명인, 전라살인 사건. 사건 개요. 지방의 유명인인 50대 남성이 자택 헛간에서 목을 졸려 사망했다. 사건 경위. 비가 내린 다음날 월요일 아침 가장이 안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보이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이 헛간에서 죽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헛간은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그때는 열려 있었다. 피해자는 발가벗고 목재 테이블 위에 위를 향해 누운 채 목이 졸려 있었다. 뭐야? 피해자는 전라였다. 다 벗은 상태라는 얘기죠. 피해자의 목에는 마닐라삼 로프가 감겨 있었다. 여기서 마닐라삼 로프란 이런 거네요. 진짜 전형적인 끈의 밧줄의 형태네요. 무서운데요? 아무튼 피해자의 목에는 마닐라삼 로프가 감겨 있었고 그것이 목을 죄고 있었다. 헛간에는 전등용 전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서 모터용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 전날이 비가 내렸고 헛간 주변 지면은 질척하게 젖어 있었으나 헛간 주변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를 찾으러 온 가족, 신고로 들어온 순사의 발자국밖에 없었다. 이것은 순사와 이후에 찾아온 조사관에 의해 확인이 끝남. 뭐 닌자요? 헛간에는 창문이 있었으나 내부에서 판과 못으로 막아놓아 출입구는 헛간 출입용 문뿐. 그러니까 밀실 상태였다는 얘기네요. 살해 시각은 발견일 심야, 이른 아침으로 생각되나 물건 소리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은 없음. 피해자는 전라이다. 입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옷이 헛간 안에 있던 농기구에 걸려 있었다. 되게 미스테리하네요. 사건에 대한 의문점. 왜 피해자는 전라인가? 두 번째, 피해자의 신체에는 생전에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 상처나 멍이 없다. 범인과 싸운 듯한 흔적이 없다. 세 번째, 목을 매는 수단이 굉장히 복잡하다. 로프로 원을 만들어 한쪽을 모터 축에 건 후 그것을 회전시켜 목을 머리 측부터 죄어 살해하였다.
뭔가 그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이런 장치, 흉기는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운반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복수,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으나 질척한 바닥에는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다. 닌자가 여러 명인가?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약간 변태, 진짜 좀 변태, 부자라 하지 않았나? 지방의 유명인인 사람이니까 부자일 거 아니에요. 약간 색다른 성적인 그런 취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목 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맨몸으로 이제 목 졸리면서 약간 좀 즐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모터가 너무 강했던 거죠.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 정말로 살인인가? 피해자 남성에 의한 자살이 아닌가? 한편 자살설에 대한 의문점. 왜 자살자, 피해자 남성은 전라인가? 보통 자살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죽기 위해 옷을 갖춰 입거나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놓거나 한다. 그쵸? 자기 마지막 모습이 전라면 방금의 저처럼 이상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 번째, 왜 그런 복잡한 돈이 드는 방법으로 죽은 것일까? 죽으려고 한다면 뒷산에 가서 나뭇가지에 롭을 걸어 목을 매면 된다. 또는 그 지방에서 자주 행해지던 농약을 마시고 죽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 유언이 없다. 그죠? 보통 죽는다면 유언을 남길 법도 한데. 네 번째, 애당초 죽을 동기가 없다. 자살자, 피해자 남성은 전쟁 전에는 국방부에서 지방에 파견된 지도자적인 위치였으며 지방민의 전쟁 훈련을 지도하고 있었다. 남성의 집은 예전 촌장이었으며 큰 집, 젊은 토지와 살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마을 의회를 맡을 정도로 지방의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전쟁 후 그는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고 공산당으로 생각될 정도로 민주화되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그 지조 없이 변절한 태도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지방민도 있었다. 이것이 살인설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와우, 끝이 없구만. 사건에 대해 살인, 자살설 외 해석. 사망한 남성은 변태. 영감님은 야한 것에 미친놈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 남성은 변태로 목이 졸리는 것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제 예상이랑 좀 비슷하죠. 그는 자신이 제작한 전동 목 조르는 자위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사했다. 아마도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심야 시간 평소에는 문을 잠가놓고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헛간에서 혼자 즐기기 위해 발가벗고 장치 위에 누워 모터를 조작하여 쾌락의 경지를 느끼고 있었으나 조작 실패로 장치가 폭주하여 목이 졸렸고 사망하였다. 전동 모터와 콘센트 사이의 전기 케이블 중간에는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었으며 그것을 들고 자신의 목을 죄며 모터 작동을 제어하였다. 온 오프 뿐이긴 했대요. 아무튼 이렇게 치부하기도 뭐한 게 이 부자, 이 유명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였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변태로 몰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치욕스럽게 죽인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시골 농촌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살인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남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사인은 자살로 처리되었고 변태 성벽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배려한 것이겠죠? 이게 배려한 건가? 근데 이거 말고 좀 해석이 안 돼. 하지만 조금씩 소문은 퍼지기 시작하여 그 지방의 극비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꽤 있어. 사람의 성벽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역시 무서운 건 살아있는 인간이지. 농작업 중 잠깐 쉬며 담배를 태우던 영감님은 먼 산을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감님께 들은 어릴 적의 저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40대를 넘어선 지금의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재밌네요. 역시 가장 무서운 건 인간. 이런 성벽 가질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거 없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도 재밌었네요.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니찬, 공포, 괴담. 8번째, 푸른 모래, 신을 부르는 돌, 수수께끼의 행렬.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감님은 어린 시절 조선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야겠죠? 자, 푸른 모래. 그곳은 산속의 기묘한 장소였습니다. 10평 이상 되는 공터였는데 그곳에는 수목이나 잡초 하나 없이 지면 전체가 푸른빛 모래밭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래는 아주 고운 입자였습니다. 영감님은 모래 위를 걸어가 공터의 중심에 섰는데 가을밤 산중이라 추울 것임에도 불구 그곳만큼은 따뜻했다고 합니다. 매우 조용하여 벌레나 새소리마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완전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모래밭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흥미를 가질 만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 모래를 천주머니, 그 영감님이 직접 만든 돌을 옮기기 위한 그런 천주머니에 조금씩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모래. 모래를 왜 가져갔을까요? 예뻐서 그랬나? 나중에 돋보기로 보니 섬세한 입자였고 입자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밀가루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빛을 받자 그 모래는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투명하진 않은 걸 보니 석영은 아니었고 그보다 꽤나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그것을 가열해 보았지만 타지도 않고 색이 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의 중학교, 옛날 과학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현미경을 통해 조사해 보았지만 빛이 아예 통과하지 않았고 어떤 성분으로 된 것인지 완전히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분해하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이 막 교수 정도로 막 아는 게 아니니까. 영감님은 그 모래를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모래는 영감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옷장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오, 댐. 오, 신기하다.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푸른빛 모래밭. 꿈 아냐? 신을 부르는 돌. 조선에서 있던 일입니다. 아는 조선 사람 집을 방문하니 본 적도 없는 돌이 비단에 감싸여 안쪽 방, 남자의 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담청색에 까만 줄이 들어간 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그 조선 사람 가주는 이건 신을 부르는 돌이야. 아주 소중한 물건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다시 물으니 5일 정도 뒤 신을 부르는 의식이 있는데 도중까지 보여줄 테니 집에 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감님이 술을 가지고 집에 찾아가니 가주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육류를 끊고 신체를 깨끗하게 하며 마음도 평안하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영감님이 들고 온 술을 마시지 않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먹진 않았고 불고기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많지 않던 시기였겠죠. 다 못 사니까. 아무튼 안쪽 방 중앙부에는 그 돌이 놓여 있었고 방의 내 기퉁에 등명, 신에게 올리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지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지란 약간 그거 같아요. 콩을 이용한 기름인가? 유지 기름. 유지 기름은 베지터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네요. 보통 양초의 불빛은 적황색을 띠고 있지만 유지의 빛은 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주는 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곁에는 돌 앞에 턱하고 아마도 사슴으로 생각되는 작은 동물의 사체가 받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백색으로 빛나고 있고 사체도 있고. 영감님은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주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돌 앞에 앉아서 기도할 것이다. 이 기도는 사흘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행한다. 그동안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졌을 때 3일째 날이 밝아올 때 신께서 눈앞에 나타나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어려운 방법이다. 일단 이 돌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돌은 이제 조선이나 중국에 몇 개인가는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돌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조차 자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죠? 영감님은 같이 하진 않겠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날은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영감님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째 아침 영감님은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대단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부상을 입었고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3일째 아침 걱정이 되어 안쪽 방에 가보니 가주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도중에 잠들어 보였구나 라고 생각해 그를 깨우니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갑자기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한 영감님이 안에 들어가니 가주는 안쪽 방에 앉아 있었지만 딱히 덤벼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건가? 이게 날이 밝아올 때 신께서 이루어주는 거니까 아침에 잘 갔네? 이루어졌으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저는 약간 제갈량처럼 제갈량 촛불 의식이 아니라 그것도 촛불 의식이죠. 제갈량도
그거 하다가 막 사람 들어와서 망친 거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가주는 딱히 덤벼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꼭 사람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주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든 잔혹할 정도로 교활한 악의를 가지고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고 고을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가주는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겨? 영감님은 호지차를 마시며 라쿠간 과자를 받아서 먹고 있던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신은 정말로 내려온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야, 그 신은 나쁜 신이었던 걸지도 몰라. 나타나긴 했지만 그 조선 사람의 눈앞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거지. 그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거지. 무섭구만. 그렇군요. 야, 괜히 신이랑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혼자 숨바꼭질을 하지 말고 괜히 엘리베이터로 뭐 13층 갔다가 몇 층 갔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괜히 의식을 뭔가 차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수께끼의 행렬. 시치닌미사키 고치현에서 시작되어 시코쿠, 추코쿠 지방까지 전해지는 집단 망령 시치닌미사키를 방불케하는 일화입니다. 원래는 토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영감님이 산을 오르던 중 좁은 산길 위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안녕하세요, 열심히시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영감님 옆을 지나쳐 그대로 길을 내려갔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구만 이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그대로 가던 길을 서둘렀는데 이번엔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도 여전히 대답 없음. 조금 발끈한 영감님이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말없이 또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영감님은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서 잎회지 작업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축제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고 신사나 절도 없으니 여기서 잎회지란 무엇이냐? 잎회지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뭔가 종교 같은 거 약간 모이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무슨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엔 남녀 2명이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영감님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도끼나 새끼줄을 드는 식으로 그 나름의 차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전부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남자가 하나, 또 한 명, 또 한 명, 다시 한 명. 끝이 없습니다. 다들 한마디도 없이 걸어갑니다. 딱히 괴이한 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멈추니 다시 사람이 내려옵니다. 점점 내려옵니다. 그쯤 되니 영감님도 점점 무서워져서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길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이 내려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영감님은 각오를 하고 길에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을 점점 지나쳐가며 산 위를 향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 뭘 한 거야? 숲의 나무가 도중에 사라지고 산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하는 순간 영감님은 불알이 쪼그라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불알이 좀 자주 쪼그라지시네요. 네. 산의 경사면을 개미 행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려가는 것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점점 위쪽의 산에서 나왔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영감님은 숲으로 도망쳐서 엎드려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깨나 등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일어나서 산의 경사면을 내려와 다른 산길로 나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기슭에는 농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웬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여쭈니 오늘은 산에서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산에서 있던 일을 설명하니 그 할아버지는 딱딱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 그 녀석들과 만나버린 건가? 그 말이지 정말 무서운 것이야. 몇백 명째를 만나면 그 100명째를 만난 사람은 죽어버린다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자네. 뭐야? 엄청 많이 봤잖아. 100명은 안 된 건가? 이 할아버지가 본 그게? 노인의 말에 따르면 10년에 한 번 정도로 그런 수수께끼의 행렬에 의해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마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뒤 노인은 영감님, 그러니까 그 젊은 영감님을 집에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죠? 큰일 당할 뻔했으니까 챙겨주는 거죠.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